1479년 6월 한양 창덕궁. 그날 밤 왕비의 목에 사약이 들어갔습니다. 성종의 계비 윤씨였습니다.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은 남편도 대신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인수대비 한씨였습니다. 왕실의 법도를 어긴 자는 왕비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없다. 차갑게 내뱉은 그 한마디로 한 여인의 삶이 끝났습니다. 20살에 과부가 되어 두 아들을 키우고 둘째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7년간 슈렴청정으로 조선을 다스린 여인. 그러나 그녀의 엄격함이 훗날 연산군의 폭정을 낳았다는 비판도 받는 인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선 왕실을 가장 강하게 쥐었던 여자, 왕을 만들고 왕을 가르치고 결국 왕을 무너뜨린 여인 인수대비의 진짜 얼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1437년 한양의 한 저택. 계절은 늦봄이었고 복사꽃이 만발했습니다. 그날 조선 최고 명문가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좌의정 한학, 어머니는 청주 한씨 가문의 규수였습니다. 한씨 가문은 세종대왕 시대부터 조정의 핵심이었습니다. 권력과 학문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집안이었지요. 그 집안에서 태어난 한씨는 처음부터 남달랐습니다. 8살이 되자 유교 경전을 달달 외웠고 10살 무렵에는 경전의 뜻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아버지 한학은 딸의 총명함에 놀랐습니다. 그는 딸에게 남자들이 배우는 깊은 학문까지 가르쳤습니다. 소학과 내우는 물론이고 사서 삼경까지 익혔습니다. 한씨는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를 파고들었고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답을 찾아갔습니다. 15살 무렵 한씨에게 왕실의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왕세자, 의경세자였습니다. 세조의 장남이자 조선의 미래 왕이었지요. 한학은 기뻐했습니다. 딸이 훗날 왕비가 될 것이었으니까요. 한씨 본인도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왕실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1452년 16살의 한씨는 의경세자와 혼인했습니다. 혼례는 성대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손자의 혼례를 직접 챙겼고 조정 대신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한씨는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그녀의 운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고난과 권력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지 말입니다. 창덕궁 세자궁. 1452년 혼인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의경세자는 학문을 사랑하는 온화한 성품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해서에 능했고 예법에 밝았습니다. 한씨와는 나이도 비슷했고 취향도 맞았지요. 두 사람은 함께 책을 읽었고 시를 나누었습니다. 세자는 아내를 존중했고 한씨는 남편을 공경했습니다. 2년 뒤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월산대군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직접 젖을 먹이고 밤새 재우며 아플 때는 밤을 새워 간호했습니다. 세자는 아내의 모성애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 이듬해 조선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계유정난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수양대군이 김종서와 황보인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한씨는 궁궐 안에서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피가 흐르고 충신들이 죽으며 어린 단종이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실 며느리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침묵뿐이었으니까요. 2년 뒤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자산군, 훗날의 성종이었습니다. 한씨는 두 아들을 얻었고 남편과의 금슬도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세자는 건강하지 않았지만 한씨는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약을 다리고 보양식을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1457년 9월 20일 한씨의 인생의 첫 번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의경세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의 나이 겨우 20살. 한씨는 21살이었습니다. 실록에는
그저 병으로 졸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 씨는 남편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의경세자는 마지막 순간 아내의 손을 잡으며 아이들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이 숨을 거두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혼자라는 것을, 두 어린 아들을 혼자 키워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세조는 아들의 죽음에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한 씨는 상복을 입고 조용히 예를 다했습니다. 눈물은 밤에만 흘렸습니다. 낮에는 두 아들 앞에서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월산대군은 겨우 3살, 자산군은 태어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궁궐에서는 수군덕이 돌았습니다. 저 어린 과부가 두 아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세자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 세조에게 단 한 번 청했습니다. 아이들만은 지켜달라고 말입니다. 세조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근심 말라고, 아이들은 자신이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 씨는 과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역사는 한 씨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1460년 궁궐 세자빈 처소. 한 씨는 세자빈이라는 애매한 신분으로 궁궐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죽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왕실의 일원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아들들은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대군이었습니다. 세조는 두 손자를 가까이 두었습니다. 특히 월산대군은 총명해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 씨는 아들들의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수학과 효경을 가르치며 유교 경전의 핵심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월산대군이 아버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 씨는 아들을 안아주며 하늘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산군은 아직 어려서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한 씨는 아이들에게 형제의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서로를 저버리지 말라고. 형은 동생을 보호하고 동생은 형을 존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산대군과 자산군은 어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약속했습니다. 한 씨는 또한 자신의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경전을 읽고 글을 쓰며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스스로에게 시켰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이 곧 힘이라는 것을, 혼자 두 아들을 지키려면 자신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1468년 세조가 승하했습니다. 한 씨는 시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세조의 둘째 아들 예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권력 구조가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469년 11월 창덕궁. 예종이 급서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20살이었습니다. 왕실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종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안대군. 겨우 4살이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다음 왕위 계승자를 놓고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일부는 월산대군을 추천했습니다. 그는 나이도 적당했고 능력도 검증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씨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큰아들이 왕이 되면 책임이 막중했고 무엇보다 어린 제안대군을 제치고 왕위에 오르는 것은 명분이 약했습니다. 한 씨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두 아들을 모두 지킬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때 시어머니 정의왕후가 움직였습니다. 자산군을 왕으로 삼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예종이 승하한 지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궁궐 전체가 조문객들로 붐볐지만 월산대군의 방은 고요했습니다. 촛불이 깜빡이는 방 안에서 월산대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어머니 한 씨가 들어왔습니다. 월산대군은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씨는 아들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궁녀들의 곡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월산대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신들이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산대군이 어머니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한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왕이 되는 것이 옳다고 말입니다. 월산대군은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동생은 겨우 12살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좋다고. 내가 왕이 되면 명분이 약하지만 동생이 왕이 되면 조선이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산대군이 자신의 처지를 물었습니다. 한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동생을 지켜주어라. 그것이 내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산대군은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과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월산대군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다만 동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착한 아이지만 세상은 착함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동생을 왕으로 만드는 것이 너희 둘을 모두 지키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아들은 새벽까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동이 트자 한 씨가 일어섰습니다. 대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산대군도 일어서며 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명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창덕궁 대전 1469년 11월 28일 예종의 빈소가 마련된 창덕궁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대궐 안팎에서 은밀한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한명회, 신숙주 등 원로 대신들은 월산대군을 지지했습니다. 월산대군은 이미 15살이었고 학문과 덕망을 갖추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 안은 숙연했습니다. 그러나 정의왕후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대신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자산군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옳다고, 어린 임금을 모시고 신하들이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유교 정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12살인 자산군을 지목했습니다. 이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술렁였습니다. 12살 소년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에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정의왕후의 결의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의왕후가 말했습니다. 월산대군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월산대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의왕후가 그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월산대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전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젯밤 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소자는 동생을 추대합니다. 자산군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옳습니다. 대전 안이 술렁였습니다. 한명회가 진심이냐고 물었습니다. 월산대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형으로서 동생을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조선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날 12살 자산군이 제구대 왕 성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월산대군은 동생을 왕위에 앉힌 후 스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 씨는 두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한 씨는 왕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훗날 인수대비라 불리게 될 여인의 권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469년 창덕궁 대전 성종이 즉위했지만 그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국정을 직접 다스리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형식상 수렴청정은 할머니 정의왕후가 맡았지만 성종의 일상 교육과 마음을 다잡아준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한 씨는 1474년 소예왕으로 책봉되었고 1476년 정의왕후 사후에는 인수대비라 불리게 됩니다. 인수대비는 아들 성종을 엄격하게 교육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유교 경전을 가르치며 왕으로서의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매일 아침 성종은 어머니 앞에서 경전을 암송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인수대비는 다시 외우게 했습니다. 왕은 백성의 모범이며 게으름을 피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종은 때로 힘들어했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놀 시간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부였습니다. 어느 날 성종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리 공부만 해야 하냐고 말입니다. 인수대비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이라고.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며 내 편안함은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인수대비는 또한 여성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그녀는 1475년 내운을 저술했습니다. 여성이 지켜야 할 도리와 교훈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 내내 여성 교육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인수대비는 학문에 정통한 여성이었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1476년 정의왕후가 승하했습니다. 수렴청정이 끝났고 성종이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수대비의 영향력은 여전했습니다. 성종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어머니와 상의했습니다. 인수대비는 아들의 말을 듣고 조언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가 국정을 좌우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여인이 된 것입니다. 1479년 창덕궁 왕실에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성종의 계비 윤씨가 왕의 얼굴을 핥힌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날 밤 성종의 침전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궁녀들이 달려갔을 때 성종의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윤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건의 원인은 질투였습니다. 성종이 후궁들을 총애하자 윤씨는 참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즉시 인수대비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인수대비는 분노했습니다. 어찌 왕비가 전하의 얼굴을 해칠 수 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윤씨를 폐위시키고 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에서 인수대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 여인은 왕비의 자격이 없으니 당장 폐위시키고 사약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종은 고민했습니다. 윤씨는 그의 아들, 훗날 연산군이 될 원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윤씨를 미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불안한 심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성종은 어머니를 찾아가 자신은 윤씨를 죽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인수대비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왕실의 법도가 중요하며 왕비가 왕을 해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성종이 원자를 걱정하자 인수대비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원자는 자신이 키우겠다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왕으로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윤씨는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1482년 사사되었습니다. 성종은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인수대비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그녀는 손자 원자, 훗날의 연산군을 직접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원자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1482년 창덕궁 인수대비는 손자 원자를 엄격하게 교육했습니다. 성종을 키운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매일 경전을 외우게 하고 잘못하면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원자는 아버지 성종과 달랐습니다. 그는 감정이 격했고 반항적이었습니다. 인수대비는 더욱 엄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원자가 물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말입니다. 인수대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자는 할머니의 차가운 눈빛을 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의문은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인수대비는 원자를 왕세자로 책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원자는 아직 어리고 성정이 불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수대비는 화를 내 손자를 폄하하느냐고 소리쳤지만 끝내 원자는 세자로 책봉되지 못했습니다. 인수대비는 이것을 신하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494년 성종이 승하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38이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아들의 죽음에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평생 교육하고 보필한 아들이었습니다.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고 인수대비는 밤새 곡을 했습니다. 성종의 뒤를 이어 원자가 즉위했습니다. 연산군이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손자를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1504년 4월 창덕궁을 스치는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그날 아침 한 노파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두 아들을 키워 한 명을 왕으로 만들었고 7년간 수염청정으로 조선을 다스린 여자. 성종의 어머니이자 연산군의 할머니 인수대비 한씨였습니다. 그녀의 임종 곁에는 손자 연산군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왕의 얼굴에는 기묘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존경인가, 원망인가, 그 눈빛에는 오래 눌러두었던 분노와 한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할머니의 마지막 숨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수대비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궁궐 안팎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인수대비가 숨긴 비밀이 곧 피와 피로 답을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504년 인수대비의 장례가 끝난 후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궁궐의 오래된 기록들을 뒤지고 당시를 기억하는 궁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윤 씨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사사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주도한 사람이 할머니 인수대비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연산군은 분노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통곡으로, 통곡은 다시 광기로 변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모든 사람들을 처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산군은 당시 패비 윤씨 사사에 관여했던 대신들을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윤필상, 한치영, 이파 등이 처형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들의 무덤까지 파헤쳤습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모 윤 씨를 다시 왕비로 복위시켰고 자신의 아버지 성종을 원망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아버지, 할머니의 말에 굴복한 아버지를 말입니다. 연산군의 광기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술을 마셨고 백성들을 괴롭혔으며 간언하는 신하들을 처형했습니다. 조선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연산군은 할머니 인수대비를 원망했지만 이미 그녀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머니와 관련된 모든 것에 분노를 쏟아부었습니다. 인수대비가 쓴 내운조차 불태우고 싶어 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선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1506년 중종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왕에서 쫓겨난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는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외롭게 죽었습니다. 중종반정 이후 조선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인수대비는 과연 누구였는가 하고 말입니다. 중종은 증조할머니 인수대비를 존경했습니다. 그는 인수대비가 쓴 내운을 다시 간행했고 여성 교육의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할마마마께서는 학문에 정통하셨고 왕실을 지키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 중기 학자들은 인수대비를 양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학문적 업적을 인정했습니다. 내운은 조선시대 여성 교육의 기초가 되었고 그녀의 유교 경전 이해는 남성 학자들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패비 윤씨 사사를 비판했습니다. 대비께서 너무 엄격하셨고 그것이 연산군의 폭정을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인수대비의 엄격함이 재조명되었습니다. 특히 정조시대에 그녀의 교육 방식이 논의되었습니다. 엄격함도 중요하지만 사랑도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현대에 들어 한국 역사학계는 인수대비를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여성사 연구자들은 그녀를 조선 최고 권력을 가진 여성으로 평가하며 그녀는 학문으로 권력을 얻었고 엄격함으로 왕실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법도에 너무 집착했으며 인간적 감정을 무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003년 드라마 대장금부터 최근까지 여러 드라마에서 인수대비가 등장했습니다. 대부분 냉정하고 엄격한 시어머니로 그려졌습니다. 대중들은 그녀를 무서운 할머니로 기억하지만 동시에 능력 있는 여성으로도 인정했습니다. 오늘날 인수대비는 조선시대 여성 권력의 상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녀는 학문으로 권력을 얻었고 엄격함으로 그것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냉정함이
비극을 낳았다는 비판도 함께 받습니다. 인수대비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권력과 모성은 과연 함께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였습니다. 20살에 과부가 되었지만 두 아들을 키워냈고 그 가운데 한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으며 손자까지 왕위에 올려 조선 왕실을 두 세대에 걸쳐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동시에 권력자였습니다. 왕실의 법도를 지키고 국정을 좌우하며 필요하다면 며느리조차 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패비 윤씨 사건은 그 충돌의 정점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죽인 것은 왕실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그 결정은 동시에 손자 연산군에게서 어머니라는 마지막 안식처를 빼앗은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인수대비는 평생 법도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왕실을 지키는 것은 감정보다 원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결국 연산군의 폭정과 조선을 피로 물들인 갑자사화로 이어졌습니다. 인수대비의 삶은 학문의 힘을 보여줍니다. 정치에 직접 나설 수 없던 조선의 여성으로서 그녀는 유교 경전을 파고들었고 내운을 남겨 여인들의 삶을 규정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지식이 그녀의 무기였고 그것으로 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과 원칙이 사랑과 연민을 압도하는 순간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일과 가정, 성공과 관계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인수대비는 둘 다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아들 성종을 일찍 떠나보냈고 손자 연산군을 폭군으로 남겨야 했습니다. 엄격함과 사랑, 법도와 감정, 권력과 가족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인수대비의 삶은 우리에게 조용히 경고합니다. 한쪽만 끝까지 붙들면 언젠가 반드시 비극이 온다고 말입니다. 역사는 때로 그녀를 조선 최고의 여성 권력자로 기억합니다. 동시에 한 폭군의 탄생에 깊이 관여한 할머니로도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속 인수대비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깊은 역사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사 속 숨은 진실을 찾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